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정 대표님께는 너무 큰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요구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이야기들이 참 요즘 뜨겁습니다. 너무나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좀 지칩니다. 그냥 뭐 교육부에서도 이거 한다, 이거 뭐 기한을 내봐라, 뭐해라 늘 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저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산업혁명. 많이들 봤던 그림이죠. 18세기, 19세기 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래서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이제 1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저것을 왜 단순하게 기계화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혁명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1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왜 혁명이라고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마튜 볼턴이라는 사람과 와트, 그러니까 볼턴과 와트죠. 볼턴이라는 사람이 런던 근처에 있는 사람이고 그의 친구이자 동료인 와트인데요. 저 사람들이 이것이 날짜를 보시면 1763년, 1770년에 증기기관의 완성이 아니라 디자인을 완성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험실 차원에서 조그만 장비 하나씩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장비가 되고 저것이 실제로 상용화돼서 꽤 크게 팔렸던 모델인데 저 제품이 나온 거는 1859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뜻 생각하면 뭔가 증기기관이 시작이 돼서 이것으로 공장을 만들고 상품을 만들고 이 세상이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을 같은데 실제로 아이디어가 상용화가 된 지가 10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런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엔진이고요. 근데 이런 엔진을 가지고 증기기관차라는 게 나왔는데요.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차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실용화된 증기기관차가 저것이 로코모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시속 한 18km 정도, 최고 속도를 한 35km, 40km 정도 냈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참 저하고는 인연이 큰데요. 저 사람이 태어난 게 뉴캐슬 어펀 타인이라고 제가 유아가 살던 곳에서 또 제가 살던 동네에서 한 5km쯤 떨어지고 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탄광의 그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시절을 보내다가 우연하게 기술자로서 디자이너로서 기능인으로서 발달했는데 이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왜 혁명의 시작이 됐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석탄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석탄이라고 하는 것이 증기기관이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건 우리 앞마당에서 석탄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사갖고 와야 되는데 그 사갖고 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증기기관차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철도의 아버지다,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레일이라고 하는 철도는 아니고 레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6세기에 실제로 남아있는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옛날부터 도로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요. 도로에 홈을 파서 거기에 바퀴 달린 운송수단으로 이동을 시키면은 뭔가 도움이 됐다라고도 생각을 했죠. 그런 다음에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특허가 1800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러자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증기기관을 만들었는데 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들을 합쳤습니다. 합쳐서 철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위를 운행을 시키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왜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 지도를 보시면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영국에서 일어났다는 이것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철도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디론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고 무거운 석탄을 옮기는 데는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배에다 싣고 바다 쪽에 있는 도시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철도라는 게 생기고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공장이 만들어지는데 운송수단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영국 내에서 시작을 해서 큰 화제가 됐고 그 다음으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굉장히 큰 경제가 커졌는데 그로 인한 어떤 변화가 생겼냐 하면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다가 이제 공업화라는 것,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훗날에 사람들이 보고 이거는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처음으로 불려지게 된 산업혁명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제일 컸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화라든지 뭐 이런 어떤 삶이 바뀌었다는 표현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계층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의 계층. 뭐냐면 자본을 가지고 공장을 가지고 고용을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부자가 됐고요. 그렇지 않고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격차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도시로 모이게 되면서 보편적인 교육,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시스템이 이 당시에 서서히 커져서 자리를 잡아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매일 즐기고 있는 일반적인 패턴의 문화들이 이때 생겨났죠. 그 다음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많이들 얘기가 나왔죠. 포드 자동차, 분업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레일 타고 점점점 뭐가 하나 오면 자기는 하나 들고서 타이어가 앞에 오면은 내가 타이어 하나 들어서 쪼이는 게 자기 일. 전문화, 굉장히 빠른 대량 생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거를 훗날에 보니 이게 혁명과도 같았구나 라고 해서 2차 산업혁명이라고 캐테고리를 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였었냐면 돈을 가지고 있는 고용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산을 시키면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을 남한테 넘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 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한 사람이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숙련을 시켜야 됐습니다. 엄청난 투자와 시간과 더욱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이 사람한테 전달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뒤에 훗날 혁명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 포드라는 사람이 뭐 이런 컨베이어 벨트에다 걸어서 움직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동차를 정말 싸게 많이 만들었다고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 계층을 더 아래로 끌어내리는 계기가 됐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걸 계기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로 커져가는 큰 계기가 됐었죠. 그러다가 제가 태어난 게 1969년인데요. 네, 할아버지입니다. 완전히 나이가. 네, 저희 장모님은 저보다 한 살 많으셨을 때 이제 할머니가 되셨는데, 1969년도에 뭐가 완성이 됐었냐, 뭐가 처음으로 이름이 지어지고 시도가 됐었냐면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은 우리 지금 매일매일 쓰고 있지만 실제로 이 인터넷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된 건 아닙니다. 처음에 그 인터넷이라는 이름은 불과 지어진 지는 사실 10몇 년밖에 안 됐고요. 그 전에는 뭔가 전화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아날로그였어요. 소리 삐 나는 이런 소리, 실제로 음이 전달이 됐었죠. 그 아날로그 시그널에
디지털 신호를 얹어서 보낼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모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뎀이라고 하는 게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전기적인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레코드판을 생각하시면 돼요. LP판은 아날로그 신호예요. 소리가 나는 대로 흠을 파서 그거를 다시 재현시키는 과정이죠. 디지털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소리를 숫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CD라고 하는 디지털로 사용하는 음악 그것이 처음 나왔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였었냐 하면 그걸 처음 만든 사람들은 얼마나 재미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리를 우리가 모눈종이처럼 바둑판 모양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정도 높이에 이 정도의 소리를 내는 거를 숫자 5라고 기호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의 범위 안에서 전부 다 기호화를 시킨 거죠. 그런 다음에 아날로그 음을 던져줘서 그거를 디지털화 시킨 것이 흔히 말하는 CD라고 하고 요즘 얘기하는 디지털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무언가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한 것이 1969년 아주 옛날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굉장히 이슈가 됐던 꽤 뭐 14장짜리 14, 14페이지짜리의 스페셜 리포트라고 해서 이코노미스트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3차 산업혁명이라고 크게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불과 이것이 2012년 4월이니까 뭐 한 7, 8년 전밖에 안 돼. 8년 전밖에 안 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 당시에 제일 빅 이슈가 뭐였냐면 3차 산업혁명. 근데 우리는 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증기기관 때문에 들었던 산업혁명이란 말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포드에 대한 이야기도 언뜻 들었던 거는 같아요. 자동화다 뭐다 하는 이야기를. 근데 3차 산업혁명은 사실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기하는 거는 인터넷 기반으로 굉장히 빠르고 활발한 정보통신에 의한 혁명이 일어났다 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3차 산업혁명을 혁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그 1차 산업혁명 때 말씀을 드렸던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발전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10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땠을까? 제가 참 재밌게 봤던 글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미켈란젤로가 있었던 중세 르네상스에서 15세기, 16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있던 과학자하고 이태리에 있는 과학자하고 무언가가 비슷한 시기에 연구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달되는 시간은 사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단계 넘었으는 게 이 인터넷이 생기기 전에는 30년을 봤거든요. 그때만 해도 뭔가 우리가 대학 교수님들이나 어떤 연구소에서 특허를 내고 발표를 하면 잡지 형태로 인쇄가 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편으로 배달이 되고요. 그걸 내가 읽어보고 이런 것도 했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 데는 아무리 빨라도 1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우리를 바꿔놨냐 하면 모든 것을 인스턴트하게 그냥 순간적으로 모든 게 다 동시에 일어나게끔 가능하게 해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 하면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걸 나만 알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이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때는 어땠냐 하면 전화가 온다. 그런 게 상상을 못했죠. 아침에 집을 나가면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저녁에 다시 들어와서 엄마가 오늘 누구한테 전화가 왔었다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지금은 전화를 안 받으면 왜 안 받냐?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죠. 이미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고 그거에 맞춰 나가지 못하면 피곤할 뿐입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이 나타난 다음에 이러한 산업혁명이 발전돼 나가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업혁명이란 말이 처음 생겼던 1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그 다음 3차,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다 라는 말들이 많이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혁명은 언제냐 하면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의 사람이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경제학자입니다. 처음에는 뭐 리포터로도 활동을 했다가 학자로도 활동을 했다가 지금은 꽤 힘이 센 기업에 관한 컨설팅을 하시는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라고 해서 이분이 중심으로 해서 1971년 맨 처음에 이 경제가 어떻다라는 것을 한번 모여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식으로의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모여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논의를 하는 과정이었죠. 그것이 점점점 이슈가 된 건 여기에 정치인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정치인들이 참여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됐는데 이 사람이 2016년 6월에 매년 다보스에서 열립니다. 의장님이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했냐면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됐고 이 다보스 포럼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 뭐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해서 미래를 이끌어갈 대표적인 어떠한 혁명과도 같은 개념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대한민국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씁니다. 너무 많이 써서 실제 중요한 4차 산업의 어떤 구체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보다 용어가 지금 너무 앞서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했을 때 일단 대한민국 정부가 얘기를 한 게 가장 정확하겠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제 국가의 과학기술 쪽에 대표하신 차관급 인사셨는데 그분께서 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저 강연이 시작이 또 큰 의미가 되는 게 이 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사람들이 다 4차 산업혁명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과 같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화두가 됐던 것이 인공지능은 뭐냐, 사물인터넷은 뭐냐, 빅데이터는 뭐냐의 이슈가 됐고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임 정권이었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크게 강조를 하셨고 우리 부산은 이 사물인터넷하고는 큰 인연이 있는 게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안에 사물인터넷에 관련 국가연구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이다, 커넥티드 돼 있다, 연결돼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하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은 어디까지였냐 하면은 모바일 커넥션, 인터넷, ICT 등등으로 인한 커넥티드가 된다면 여기서는 지능이 필요한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텔리전스한 개념이 포함된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 다보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정말 많이 얘기가 되는데 중요한 건 어느 뉴스페이퍼나 어디에서도 무엇을 얘기했다고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자님들 중에는 사실 이공계 출신이 많이 없으셔서 이공계 쪽인 제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기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뭘 개발했다, 뭐가 어떻게 됐다고 사실만 전달을 시키지 그게 왜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들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인데 문제는 저 다보스 포럼은 경제 포럼입니다.
거기에는 기술에 대한 얘기가 없고요. 거기에서는 앞으로 뭐 이동통신이 어떻게 발전,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산업 구조가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다음 시장을 예측을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혹은 어느 방향으로 밀고 나갈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기에서는 이공계 사람들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이때 다보스 포럼에서 언급이 됐던 게 뭐였었냐면 4차 산업혁명으로 그 당시죠. 2016년도 한 4, 5년 안에 선진국 및 신흥시장 대부분의 많은 나라에서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왜? 첨단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반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인공지능이 발달하기 때문에 500만 개 이상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산업이 생겼다. 1차 산업혁명 때는 증기기관이 뭐든 공장이라는 게 생겨서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밀려 들어와도 그것이 어느 정도는 운영이 됐고 일종의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근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걱정이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을 그런 혁명을 이룰 수 있는 핵심 기술이란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했을 때 또 자료를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2020년 2월 올해 초입니다. 교육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무엇이냐라고 정확히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지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듣습니다. 요즘 빅데이터. 뉴스를 봐도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뭐 주요 핵심 키워드가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사물 인터넷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사물, 물건들이 가지고 그 물건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된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 중심으로 많이들 화제가 되고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 그 외에도 우리가 크게 관심이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3D 프린팅, 그다음 또 요즘 너무들 한동안 난리가 났었죠. 블록체인, 그다음에 가상현실, 드론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핵심 기술 중에 제일 많이 따지고 있는, 그러니까 3차까지는 뭐였었냐면 인터넷을 통한 획기적인 통신기술, 그러니까 인터넷 통신기술 개발이 3차 산업혁명이었는데 그것이 4차로 넘어가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지능입니다. 지능.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 그러면 우리가 많이 접했던 게 이제 터미네이터의 뭐 스카이넷이나 뭐 여러 가지 정말 무슨 공상과학에서만 이런 식으로 언급이 돼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인공지능 그러면은 무언가 사람이 아닌 것이 지능을 갖고 그것들이 나중에는 우리 인간들한테 어떤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는 식의 막연한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이런 영화들은. 근데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인공지능에는 이러한 내용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인공지능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수학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얘기하면 우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를 한 4차 산업혁명이 2016년이라고 했는데요. 그와 버금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납니다. 알파고죠. 그래서 이제 알파고 제로는 이제 알파고의 업데이트된 버전의 이름이고요. 이 장면은 너무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그러면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겼다는 거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대1의 결과였을 때 그중에 이세돌
우리 한 분, 우리 1승을 이뤘을 때 저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저게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소프트웨어 에러다. 이세돌이 잘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에러다. 왜? 이론적으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알파고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지 아니요. 인간보다 컴퓨터는 언제나 계산이 빠르죠. 그런데 계산이 빠르다고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럼 왜 똑똑하냐? 빅데이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말이 머신 러닝이라는 말이 나오고 요즘은 딥 러닝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도대체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었는지. 알파고를 얘기를 하려면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한번 조금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저는 바둑을 솔직히 한 번도 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건지 누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건지는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기라는 게 있습니다. 복기. 그러니까 이세돌 같은 경우에 딱 두고 나면 내가 왜 졌는지 이겼는지를 정말 몇 시간 동안을 그걸 다 기억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재 소리를 들으시겠죠. 바둑의 기본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여기다가 뒀을 때 상대방이 이쪽에다가 둘 것이다 라고 일단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예측에 여기에 놓으면은 나는 여기다가 둘 것이다. 내가 여기에 두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상대방은 또 어떻게 진행을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확률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바둑판에 내가 여기다가 하나를 놨을 때 상대방이 다음 바둑알을 놓을 수 있는 확률은 요거 전체 숫자분의 1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 숫자로 봐도 뭐 이거 뭐 얼마 되겠나? 뭐 20이니까 20 곱하기 20, 한 4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겠네 생각을 하겠지만 문제는 내가 예측을 했을 때 내가 여기다가 놨는데 상대방이 이쪽에 놨다. 그럼 내가 둘 수 있는 방법은 또 그 400분의 1 곱하기 또 400분의 1이 되니 불과 몇 수를 앞서간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긴 시간을 고민을 해야겠죠. 그럼 이런 복귀 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알고리즘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은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빅데이터. 예, 물론 기본이고요. 빅데이터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고리즘은 뭐냐면요. 한번 이걸 한번 보면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내에서 승객의 항의가 발생을 했다. 그럼 항의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의 잘못인지 아닌지 뭐냐면 그 승무원들을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반응을 해라 하고 행동 수칙을 늘 정할 거 아닙니까? 승객이 이런 식의 반응을 하면 이렇게 행동을 해라는 교육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잘못을 했느냐? 예, 그렇다. 그럴 때는 승객에게 술을 제공해라. 만약에 승객이 잘못했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그럴 때는 항의가 계속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기다려라.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기내 난동으로 신고를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 해결 상황 종료가 된다. 만약에 항의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한두 번 하시더니 멈췄다. 그러면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또 상황이 종료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일이다. 그럴 때는 일단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잔 드렸더니 항의가 그쳤는지 안 그쳤는지를 확인을 했더니 항의가 그쳤습니다. 그러면 조기에 상황 종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한 잔을 더 줘라. 그랬을 때 승객에게 한 잔을 더 줘라. 이 방법을 계속 하다가 승객이 취했느냐? 예. 그러면 음주 기내 난동으로 신고를 하면 상황 종료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이 알고리즘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바둑에서 내가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경우의 수가 됐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경우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는 굉장히 단순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이 여기 이런 식의 두 번째 경우가 이게 됐을 때 그 다음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나는 세 가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것이 더 유리하냐라고 봤을 때는 작게 나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겠죠. 알고리즘은 무엇이냐? 이와 같은 시스템을 짜는데요. 무슨 얘기냐? 빅데이터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정보들을 우리가 필요한 결론은 뭐냐 하면 이거를 살까 말까,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단순한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결론을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에서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방법을 정확히 디파인을 해놓은 것이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알고리즘의 최고의 경지에 오른 것이 알파고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바둑을 두는데 알파고가 했던 일은 뭐냐 하면, 이세돌이 여기다가 두게 되면 그 다음은 어디에 두냐 하면 자기가 어떤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모든 바둑에 있었던 기록을 다 컴퓨터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에서 한 프로가 여기에 뒀을 때 그 많은 바둑 경기 중에 우승한 사람이 그 다음에 어디에 뒀는가를 찾아내는 거죠. 그럼 거기에다가 컴퓨터가 놓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인간이니까 판단을 해서 여기다가 놓으면 컴퓨터가 하는 일은 맨 처음에 여기다가 요 위치에 뒀는데, 내가 여기다가 뒀는데 상대방이, 사람이 여기다가 두더라. 그러면 또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을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뒀을 때 그 상대편 사람이 그 다음은 어디에 뒀을 때 이길 확률이 가장 높았는가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 이세돌보다 똑똑하다라고 처음에 했을 때 안 믿었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중국의 어느 프로하고 했더니 아유 컴퓨터가 지고 이랬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점점 빨라지더라. 왜? 고서까지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기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왜 신문에 보면 바둑 중계해놓은 게 숫자로 이렇게 표시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초기에는 그거를 어떻게 입력을 시켰냐? 사람이 쳐넣었어야죠. 1번 보고 2번 보고. 그러다가는 어떤 식이 됐냐면 동작 인식이라고 하는 카메라에 하얀색과 검은색 색깔과 위치를 구분을 해서 중계하고 있는 TV 화면을 풀어주면 컴퓨터가 사진을, 그러니까 비디오 촬영하는 걸 읽어서 그 데이터를 입력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속도가 빨라지니까 우리 비디오 쫙 빨리 돌리듯이 엄청난 속도가 되고, 그 기능, 부가적인 기능까지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건 뭐냐? 빅데이터의 구축입니다. 빅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이길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고, 이세돌에게 도전장을 던졌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알파고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세돌이 1승을 했다라고 했을 때 충격을 먹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알파고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었냐면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바둑을 뒀던 기록, 세계에서 제일 바둑을 잘 뒀다는 사람들 모든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세돌이 이겼다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보다 잘 뒀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사람끼리는 10번을 하면 한 번쯤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컴퓨터하고는 10번을 하면 할수록 무조건 집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인공지능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죠. 그게 알파고였습니다. 알파고라는 거의 뜻은 뭐냐 하면, 알파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알파, 이 알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뭐 알파요, 오메가요라는 말이 나오죠. 알파벳입니다. A, B, C, D가 아니라 히브리 쪽에서 쓰는 알파벳, A가 알파고 오메가가 Z니까 시작과 끝이다.
새로운 시작을 얘기할 때고 고는 영어로 바둑입니다. 그래서 알파고라는 거는 바둑의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알파고라는 거를 맨 처음에 자기가 얘기를 했던 이 사람이 왜 똑똑하다, 뭐 워낙 똑똑한 천재였죠. 뭐 13살에 체스에서 챔피언이 되고 영웅 사람인데 제 주위에도 천재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천재가 아니고요. 제가 실제 천재를 어떻게 봤었냐 하면 교수님이신데 제가 처음에 부산대학교 임용을 했을 때 한 분이시는데 27살에 교수님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1년에 마치시고 고등학교를 2년에 마치시고 과학고죠. 그래서 카이스트를 들어가셔서 3년 만에 졸업하시고 미국 가셔서 3년 반 만에 박사 따시니까 25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연구원 생활을 27의 교수님 되셨는데 그 교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무엇을 외워본 적이 없으시대요. 왜냐하면 책을 한번 이렇게 읽으면 그냥 기억에 그게 글자가 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이 머리에 그대로 있답니다. 페이지가. 그래서 이제 전기, 전산 이쪽을 하시면서 혁혁한 업적을 세우셨고 그 교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만든 회사가 있고 그 회사 이름이 네이버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 제자 중에는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근데 제 생각에는 저 정도면 그래도 좀 텔레비전에 나오셔가지고 스타가 되실 수 있을 텐데 했는데 굉장히 내성적이세요, 성격이. 그리고 정말 싫어하시고 그냥 계속 그래서 한 몇 년 정리를 하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아들이 고등학교를 뭐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 어쨌다 그러면서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갔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뭐 모르겠다 그러시더니만 브라운 대학을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울리시나 그래서 왜 이러시나 그랬더니 그 아들도 하는 얘기가 한 번도 외워보지 않았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요 알파고락을 얘기를 했던 그 사람 그 자료의 이름과 뭐 다 자세히 적어놨는데 그 사람이 왜 중요한 사람이 됐느냐 어린 나이에 차린 회사를 보고 관심 있게 본 회사가 구글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면서 그 걔가 차려놨던 조그만 벤처 같은 회사를 큰 돈을 주지도 않고 뭘 줬냐면 스톡옵션이죠. 구글의 주식 얼마를 주는 조건 개수도 아니고 퍼센트로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맨 처음에 했던 핵심적인 작업이 알파고였고 그 알파고 이후에는 사실 뭐가 안 나옵니다. 그 회사가 딥마인드고 그 회사가 개발한 것이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과 그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기술들이 지금 구글에서 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 구글에서 하고 있는 구글 서치를 할 때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어떤 거를 먼저 보여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의 기반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인공지능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요즘 용어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그냥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대로 걔들은 지능이 아니라 우리 인간보다 훨씬 빨리 계산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나 학습 때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뭐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은 전부 다 인공지능이다. 에어컨을 틀어놨습니다. 내가 좀 춥다. 그러면 온도를 올리죠. 그런데 요즘 에어컨들, 리모컨을 보면 인공지능 기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24도로 맞춰놓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24도보다 온도가 내려가면 히터를 가동시켜서 24도로 맞추고요. 24도보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에어컨으로 바뀌어서 찬바람을 해서 엔더를 낮춥니다. 그걸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지만 그게 무슨 지능입니까? 굉장히 요란하게 떠들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지능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언가를 잘 기억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도덕적인 판단이라든지 우리 감동이라고 하잖아요.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을 해서 인공지능적으로 한다서 작곡을 하는 컴퓨터가 있다. 그래서 작곡한 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개념으로 만들었느냐? 그동안 히트를 했던 모든 곡들의 악보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대신 법에 의해서 표절로 걸릴 수 있으면 안 되니까 표절에 걸리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히트가 됐다는 노래의 이유가 되는 것들을 쫙 수학적인 계산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 인간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전혀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공포감이나 거부감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기술에 불과하다. 근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말이 이제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은 뭐냐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한다. 말 그대로 머신이 공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머신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이거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알고리즘을 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빅데이터라 해서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알고리즘 스스로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했더니 에러가 나올 때 이렇게 고쳐라. 그 많은 룰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미리 하게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루트를 만들어낸 것이고 거기에 요즘들 얘기하는 천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에 대한 큰 방향성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그러한 것들은 어느 뉴스에도 어느 방송에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달리 지금은 무언가가 하나가 개발이 되면 이 제품을 소비자한테 팔겠냐 아니냐. 만약에 이거를 소비자가 일반인이 많이 사줘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제품이라면 텔레비전을 틀 때마다 인터넷 뉴스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가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인이 아닌 무언가 사업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들은 특허 보안, 보안 문제 때문에 절대로 광고가 안 나오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 분야의 그 캐테고리에 포함이 돼서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런 거를 소비자한테 설명을 한다 해도 이게 좋은지 구별을 못할 텐데 이거는 무엇이냐? 무언가 보안 프로그램을 하던 이 빅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회사들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봤던 이런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들인데요. IBM의 왓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암을 진단하는 소프트웨어다. 한때 난리가 났었죠. 근데 어느 순간 또 샥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좀 조용한 편이고요. 그래서 구글에 검색을 하는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알고리즘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머신러닝이라는 수준.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용자가 더 쓰면 쓸수록 이거에 좋은 쪽으로의 결과가 나올 확률적으로 높아진다는 얘기죠. 얘가 똑똑해진다는 표현이 아니라 좀 더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경우의 수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마존 상품 추천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마존에 어떤 사람이 로그인을 해가지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지난 몇 달 동안 검색을 한 것들을 쫙 분석을 해보니 이 사람이 이런 물건을 좋아한다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어느 요일 몇 시쯤에 요 사이트들을 찾더라. 결국에는 주말에는 뭘 많이 보고 저녁 때는 또 그거를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사람한테 무엇을 추천을 하면 확률이 올라갈까를 따지는데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돌려서 상당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깊은 러닝이라는 뜻보다는 딥이라는 거는 많은 층들이 있어서 한 번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걸러낸다는 개념으로 여러 딥러닝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신경망 방식. 자, 컴퓨터하고 사람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는 우리가 이 남자분들 같으면 들어보셨을 건데 이진법이라고 쓴다는 거죠. 이진수를 쓴다. 그래서 컴퓨터가 쓸 수 있는 숫자는 0과 1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컴퓨터로 2 곱하기 10을 시키면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2는 1 하나 1이 2.
그 2가 10개가 있다는 거는 2에다가 1 더하기 1 해서 2가 나온 걸 더하고 즉 10번 더하는 걸 곱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복잡한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굉장히 많은 단순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계산을 어떻게 사람은 열이 하나도 안 나고 계산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뉴런이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신경은 어떻게 된 거냐를 봤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원리를 알아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만약에 컴퓨터에다가 하나를 주어지면 얘는 오로지 yes, no, yes, no만을 반복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한 번에 이만큼의 데이터를 던져줍니다. 던져줬는데 나온 결과가 이거는 yes, 이거는 n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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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yes, yes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이럴 때와 그 다음에 하나는 yes, no, yes, no, yes, no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다시 말해서 10개를 던지면은 10개가 위아래가 되는 경우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패턴들이 나오게 되고 우리 인간은 제로나 1이나 이런 계산이 아니라 이 패턴을 인식을 합니다. 그게 인간 신경망 방식의 정보 처리입니다. 즉 막대한 계산을 하는데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의 계산을 다양한 컴퓨터에다가 던져주면 그 컴퓨터들이 나온 결과를 모읍니다. 모았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그 결과들을 비교를 해서 이거와 비슷한 패턴이 나오는 것이 결과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획기적인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난 게 어떤 일이었었냐면 옛날에 슈퍼컴퓨터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슈퍼컴퓨터가 있고 대한민국의 기상청은 계속해서 우리 일계보가 안 맞는 게 슈퍼컴퓨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언뜻 봐도 돈을 갖고 투자를 하면 되겠구나. 불과 우리도 이제 위성이 있습니다. 위성이 없어서 일계를 못 맞춘다. 그래? 그럼 한 4천억 줄게 하나 쏴라. 네, 쐈어요. 슈퍼컴퓨터가 없어 못한다. 그렇게 다 사줄게 해라. 그래도 안 맞아요. 그럼 왜 안 맞을까? 알고리즘이 틀린 거죠. 컴퓨터는 사올 수 있지만 알고리즘은 사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라는 게 왜 사용이 안 되냐 하면요. 옛날에 부산대학교도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 거라 지금 이 핸드폰에 있는 것보다 느려요. 근데 옛날 거라고 하지만 고작 2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슈퍼컴퓨터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기 때문에 열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사람들이 보니 이거를 우리 인간의 신경망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그걸 시도를 못한 게 컴퓨터끼리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이냐였죠. 그런데 갑자기 인터넷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기 시작했고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지금은 USB나 어디 가나 바깥쪽에서 꺼낸 하드웨어, 하드디스크 같은 걸 꽂아서 파일을 복사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다운받는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5G라는 게 나왔죠. 5 제너레이션 통신 기술.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1테라를 1초, 2초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블루레이급 뭐 이런 어마어마한 화질의 비디오를 1초, 2초 내에 통신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파장이라고 하는 전파는 파장이니까요. 문제는 빠른 속도로 오게 하려면은 멀리 못 갑니다. 그래서 3G 때는 최소 10km 이상이 날아갔었고요. 4G 때는 한 1.5, 2.5km. 그 얘기는 뭐냐? 도시 같은 데서 매 2km마다 중계기를 달아놓으면 핸드폰을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5G는 맥시멈 지금 보는 게 500m예요. 근데 방해물이 없을 때나 그렇고 방해물이 있으면 한 250, 300m밖에 안 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 모든 골목마다 중계기가 있어야 되니 5G가 잘 안 터진다. 이제는 좀 나아졌다. LG께 좋다. 뭐 KT는 안 된다. 중계기의 문제였거든요.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돈을 누가 낼까? 누가 낼까?
예. 4G 쓰는 사람한테 우리가 5G 쓰면 너가 10초 걸려서 받고 있는 영화를 2초에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거 중계기를 많이 지어야 되니까 요금으로 매달 앞으로 한 10년 동안 2만 원씩만 더 내라. 안 하죠. 그 ICT 기술이 왜 필요했느냐?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5G라고 하는 것, 그런 인터넷들이 생기면서 컴퓨터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떤 복잡한 계산이 있는데 그 계산을 소프트웨어라는 알고리즘의 개념으로 이거를 10개로 나눈 것을 각 컴퓨터에 보내고, 각 컴퓨터가 작은 계산들을 한 것들을 합칩니다. 다시. 그러면 여기서 누가 그걸 풀 수 있느냐? 그 알고리즘에 대한 정확한 키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인공신경망 방식이라고 하는 이런 정보 처리 기술이 이제 핵심적인 알고리즘을 만들고 처리하고 하는 기술이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이런 딥러닝이라고 한 걸로 실제 구현이 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알파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알파고가 나왔을 때 뭐 네이처나 이런 식의 저 팀들이 공개된 논문들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소개를 한 논문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용을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논문을 하나 내면 자기가 그 논문을 보고 참고를 하면 인용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논문이 한 4만 5천 회 이상 인용이 될 정도. 다시 말해서 그 논문을 보고 4만 5천 편의 그 요즘 말 많은 SCI 논문들이 나온 겁니다. 무지막지한 혁명을 일으켰죠, 통신에. 그래서 지금은 알파고 수준의 것이라면은 똑똑한 대학생들 거기에 미쳐가지고, 요즘은 소프트웨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코딩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코드를 짠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베이직이니 뭐니 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언어가 아니라 코딩이라는 표현을 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어떤 교육기관에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야 외워, 우리 학원에서 하듯이 외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천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그런 천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천재성을 발휘할 때 애들이 대학 입시에 몰려 있어서 대학교쯤 되면 이미 늦다고 보거든요. 언제냐 하면은 한 12, 13살 때 이쪽으로 트인 애들이 한 17, 18살 살 때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알고리즘을 짭니다. 그런 알고리즘을 하나가 짜면 알파고가 나오는 것이고, 그 알파고와 같은 이런 딥러닝 수준의 인공지능에 대한 알고리즘이 개발된 것이 바로 사람의 음성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데이터가 많아서 컴퓨터가 하기에는, 알파고의 초기 모델은 맨 처음 만들었을 때 모델은 어땠냐면요, 바둑을 누가 하나 놨을 때 그럼 신호를 줍니다. 앞에 앉아있는 기사가 뭐 X축 뭐 Y축 뭐 딱 주면 2시간이 걸렸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나의 결과가. 그래서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한 거를 계속 빌딩업 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있다 했을 때 도전장을 내민 게 2015년, 16년도 됩니다. 개발 기간은 한 7년, 8년이었습니다. 언뜻 생각해도 고작 그 당시에 그 조그만 벤처 수준의 회사에 직원이 몇 명 있었냐면 자그마치 3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3명이서 이 알고리즘을 짠 것이고요. 그 알고리즘의 가격이, 딥러닝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격이 약 13조쯤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천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인간적으로는 사람이 좀 그렇다고 말도 있고. 근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구글에서 또 손대고 있는, 알파고도 구글이고요. 사람 음성 인식, 안드로이드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했고요. 그 다음이 자율주행 차량 역시 또 구글 자동차입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것이 참 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본이 있는 사람이 아주 편안하게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에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으로 어디쯤 와 있을까? 이쪽 알고리즘 이쪽으로는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들 중에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1, 2년 안에 여기까지는 오고, 그런 친구들이 회사들을 차렸고, 그렇게 차린 회사가 카카오고, 그 카카오가 다음하고 통합이 되면서 지금은 또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졌고요. 그다음 이제 남자분들이나 우리 또 많은 분들께서 요즘 다니고 있는 이 스크린 골프.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맨 처음에 차리신 분들이 세 분이 시작을 하셨는데, 항우연이라고 해서 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그분들이 계산한 거는 뭘 계산하셨냐면 날아가는 물체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일 추적 시스템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사드 미사일 얘기들 하는데, 그러다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실패해서 잘렸어요. 그래서 그 세 분이 잘려서 뭘 할까 하다가 일본이나 놀러 가자. 놀러 가가지고 일본에 갔더니 스크린 골프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해보니까 일본의 스크린 골프는 이만한 앞에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치기만 하고 퍼팅은 바닥에서 따로 했었어야 돼요. 초기에 실제 구멍들이 있고 그 위치대로 자기가 볼을 놓고 퍼팅을 따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해보고 재밌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야, 우리도 그런 거 하나 만들어보자 라고 한 게 골프존이죠. 지금 골프존은 전 세계 일본에 그거 다 제꼈고요. 지금은 대려 골프존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지금 미국에 있는 국방, 그다음에 유럽 쪽에 있는 항공우주 관련돼서 그런 기술들하고 같이 해보자는 컨택이 올 정도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것도 그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노력이죠. 근데 결국은 몇 분밖에 안 됐고 다 뿔뿔이 흩어지시고, 그 회장님은 이제 돈에 좀 약간 부재가지고, 그분은 실제 개발하신 세 분은 아니세요. 그분한테 돈을 주고 회사를 사신 분이시고 지금 악덕 기업으로 소문자자하죠. 아주 악덕 기업으로. 그 중에 세 분 중에 한 분은 부산대학교 항공우주학 거기까지 잠깐 계셨다가 지금은 미국 가 계십니다. 근데 참 우리 그런 좋은 인물들이 많았구나. 부산에도 와서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도대체 이놈의 빅데이터가 뭐냐 이거죠. 말 그대로 빅데이터는 큰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요. 그냥 데이터를 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테스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홈플러스를 이제 우리나라의 홈플러스라는 거, 삼성과 처음에 시작을 해서 삼성 테스코 했다가 이제 철수를 했고 홈플러스가 됐죠. 이제 홈플러스를 이렇게 적으면은 여기 얘네들은 워낙 일을 많이 벌려서 그런지 고발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웠습니다. 여기 안 보이시죠? 네, 이 HPUB예요. 히읗. 네. 근데 이 테스코의 클럽 카드가 빅데이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건 뭐냐면 이 회사는 처음에 제가 처음 영국에 갔을 때, 제가 영국에서 13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으로는 한 4년 정도 있었고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신기했던 게 마트였어요. 제가 처음에 간 것이 95년도쯤이니까 그때는 우리나라에 마트라는 게 없었거든요.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큰 슈퍼마켓이 있는데 없는 게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테스코였는데 왜 제가 자주 갔냐 하면은 굉장히 처음에 생겨서 싸고 많이 파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수준 낮은 슈퍼마켓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4, 5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테스코가 제일 심도 있게 한 것이 클럽 카드라는 건데, 이 클럽 카드에 어떻게 생각하면 적립하니까 적립금 모으는 재미에 이걸 쓴다. 이게 있으면 뭐 쌓아놓으면 멤버십 포인트가 모인다. 근데 큰 사기죠. 왜 사기냐면 거기에 보면 다 치게 돼 있어요. 주소, 생년월일, 애가 몇 명, 결혼했냐 안 했냐, 뭐 추가로 이것까지 주시면은 뭐 하신다. 직업은 뭐냐, 동의하십니까? 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가 이 클럽 카드를 쓰는 그 순간 무엇을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가 데이터베이스로 쌓입니다. 쌓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테스코,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전 동네마다 여러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매장에 있는 도대체 이 동네에서는, 다시 말해서 장전동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팔리고 그 물건을 사가는 계층이 나이는 얼마에 아직 나이가 어린 결혼하지 않은 젊은 남자고 어떤 지점을 가보니 거기에서는 또 뭐가 많이 팔리고, 그런데 요 나이에 결혼 안 한 남자 20대 남자가 이거를 많이 산다 했을 때 이거를 많이 사가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물건이 전국적인 평균을 낸다면 그 지점에다가 그 물건들을 더 갖다 놓는 거예요. 동네마다 시기마다 그거가 되면 뭐가 해결이 되냐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때도 1년치가 계획이 세우고요. 그로 인한 원가 절감과 매출 상승. 거기 가면 좋더라. 내가 원하는 걸 잘 살 수 있다. 그것의 시작이 이 클럽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백화점마다 그냥 멤버십 모이고 손님 많이 오게 하려고 라고 생각들을 했는데 그게 아닌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사용을 한, 흔히 얘기하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핵심 기술을 아주 표본적으로 이용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것을 한국 시장에 들여와서 삼성에서 그걸 굉장히 높게 봤습니다. 삼성에서 생각하기에 이거를 하면 성공할 거라 했는데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테스코나 이쪽 인공지능 빅데이터 마케팅 물류 담당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 비슷한 예로 프랑스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까르푸라고 하는 카피죠. 어마어마합니다. 프랑스에서. 그 까르푸라고 하는 매장이 한국에서 철수를 해나갑니다. 그게 세계적인 이슈가 됐어요. 까르푸가 망하는 것도 있구나. 그 다음으로 테스코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땅값이 너무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서 뭐가 안 맞는다.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은 모르는 거죠. 자기들이 반응할 수 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반응이 빠르지 않으면 우리는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 유통시장에는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이다라고 다 철수를 했는데 그럼 다 철수했나 했지만 아닙니다. 자본으로 한국 유통시장에 있는 핵심 이마트, 롯데 이쪽에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철수 비용을 못 갖고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투자받을 때 그 돈은 몇 년간 여기 이렇게 해야 되고 못 가져간다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전부 유통시장에 뛰어들었고, 그렇게 해서 신세계가 그 막대한 투자금을 삼성 포기하고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센텀에 와서 떡하니 지은 백화점. 그래서 저 센텀이라고 하는 신세계가 있는 곳에 상당 높은 비중은 외국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50%가 해외 주인이죠.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이 우리 가까이에 어떻게 있는가 하는 거에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왓슨입니다. 뉴스에도 크게 나왔습니다. 2017년에 인공지능이 암을 진단하는 시대다. 그래서 부산대병원에서도 IBM의 왓슨을 도입을 했다 그랬지 대성공을 했다는 뉴스는 안 나옵니다. 초창기 때 아시는 분만 알았던 것이 인공지능으로 진단을 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것이냐 아니냐가 이슈가 됐고, 왓슨에서는 의사가 하는 걸 도와주는 장비일 뿐이다라고 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아니다, 왓슨은 의사가 하는 일을 침범한다. 의사분들이 많은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처음 들어왔을 때 부산대병원에서 왓슨을 쓰는 진료는 전부 무료였습니다. 근데 그걸 아시는 부산 시민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다 법이 만들어져서 고가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왓슨은 왜 빅데이터냐, 저것이 하는 일이 무엇이길래
말씀드린 대로 암을 진단하는 어떤 기술을 개발한 것이냐? 아닙니다. 암을 진단하는 기술은 여기에는 없고요. 우리가 큰 바둑판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바둑판 모양. 우리가 보통 모눈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환자가 왔는데 전립선 암이 걸렸답니다. 지금 같이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전립선 암 진단하는 것 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그 환자를 보니 첫 번째 남자냐 아니면 뭐 다른 암을 뭐 간암이나 암이라고 한다면 남자 환자인지 여자 환자인지. 그 다음 또 하나는 나이가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그 다음 또 하나는 몸무게가 얼마인지 키가 얼마인지. 더 중요한 건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고 그동안 자기가 걸렸던 지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다 보면 환자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원장님과 마찬가지지만 진료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여러 장비들로 오는 과학적인 데이터, 그다음 경험에 의해서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니 정밀의료다, 맞춤의학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의 표를 만들어 봅니다. 나이, 여기는 키, 몸무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2차 함수가 아니라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나이가 얼마의 남자 환자의 뭐 당뇨나 이런 저런 지병이 전혀 없은 건강한데 걸리신 분, 여기는 지병이 있는 분 등등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호트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눈 것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 사람들의 시력, 암에 걸려서 암 수술했다면 그분들의 피라든지 유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치료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그때는 어떻게 쓸 일이 없었으니까 다 얼리죠. 얼려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같이 센서나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만들어냈냐 하면 암에 걸린 사람의 시료를 딱 떼서 찍어보니 독특하게도 특정 유전자라든지 아니면 특정 화학 성질이라든지 화학 물질 아니면 단백질, 황원, 항체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정상인과 환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 그 다음은 뭐냐 하면은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 하필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도 달라지더라. 그런 식으로 왓슨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 케이스의 환자별로 빅데이터를 구축을 한 후에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특징을 분석을 했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면 동일한 환자가 왔다, 그러니까 동일한 증상이 있는 환자가 왔을 땐 확률적으로 당시는 특정 암의 어느 정도입니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 어떤 답을 제안해 주지 않을까라는 것이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빅데이터를 모으는 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암이나 이런 거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 질량 분석기다, 크로마토그래피다 등등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격으로 환자 한 명당 한 3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분야별로 카테고리별로 나누게 되는데 이쪽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생각하시는 분이 그럼 여기에 몇 개의 시료가 있으면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는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 하면은 최소 5,000개에서 10,000개 대략 생각을 해도 하나만 해도 30만 원을 10,000번을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100개 더 정밀하게 가려면 1,000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구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드는 돈이 수백억 됩니다. 치료제도 아니고요.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런 증상이 있는 것에 대한 통계,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게 들어가는 돈이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돈이 들어간 과정에서 여러 첨단 기술이 필요한 게 그러면 얼마나 싸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냐. 그래서 30만 원이 아니라 단 5,000원만 줘도 비슷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니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개발되는 것도 있지만 전체 보고자 하는 대상을 막 보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요거만 보면 돼요. 줄이는 거죠. 그것도 역시 딥러닝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머신러닝이라고 그거를 반복을 하다 보니 이 소프트웨어가 보니 독특하게도 여기 요 부분만 특징을 많이 지더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요것만을 하게끔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짜져 있겠죠. 그런 식에서 그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당대냐 하면은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시료를 걷고 특정 암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식의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단계. 그리고 이것이 과연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그건 사실 아직은 잘 모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유전자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유전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인간을 만들어내는 설계도예요. 설계도라는 개념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처음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아빠의 기술을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DNA가 만나서 처음에 수정이 되면 얘들은 떨어지게 돼 있고 얘들 복제를 하고 떨어지고 복제를 합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체가 만들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나오는 게 아직 인간이 되기 전 시작 단계쯤 되는 걸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테크닉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빅데이터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언급되는 것이 이제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간의 통신을 한다. 사물 간의 통신. 뭐 이건 우리가 지금 늘 보는 것 중에 하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 연결되어 있고 스마트폰으로 에어컨 끼고 끄고, 처음에는 뭐 그게 말이 되겠냐 싶겠지만 지금 뭐 당연한 거죠 이제는. 네. 그래서 인공지능, 그 다음에 사물 간의 인터넷이다. 있습니다. 버스 언제 오는지 알죠? 네. LG 띵큐라고 해서 요즘 난리가 났죠. 인터넷 기능에서 인공지능. 빨래가 들어왔을 때 그 안에 무게가 얼마고 얘가 오염도가 얼마고 그걸 다 지가 알아서 어떤 방법으로 빨래를 할지 자기가 정한다. 그냥 아주 간단한 인공지능도 아닌 알고리즘 중에 하나겠죠. 질량 측정하고 뭐 성분이 뭔지 분석하고 어렵지도 않은 것들이고, 뭐 인공지능 청소기, 인공지능 에어컨, 사실 제가 보기엔 저는 그래요. 더우면 리모컨으로 켜고 쌀쌀하다 싶으면 끄고, 이게 편하지 뭘 온도를 맞추고 별로입니다. 침대, 가구죠. 여기에 와이파이 기능을 표시를 해놓은 거 뭐냐면 침대에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사람이 누웠을 때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측정을 해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처음 소개됐던 게 뭐냐면은 코 많이 보시는 분들이 그 순간적으로 멈추시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시잖아요. 그거를 무호흡증, 그거를 침대가 인식을 하게 되면 일어납니다. 깨우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것도 그 다음엔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보내고 신고하고 다 연락하게끔. 피아노,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였는데요. 물건이 나온 건 아니고요. 한 1년 전쯤에 상을 받았던 아이디어인데, 피아노에 인공지능 기능이 있다. 6개월에서 1년 동안 아무도 사용을 안 하면 어느 순간 피아노가 주인한테 말을 건다. 내가 검사를 해보니 어느 시장에 지금 중고로 내놓으면 한 20만 원은 받을 수 있다 합니다. 파시겠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누가 피아노에다가 그런 소프트웨어를 넣을 것이냐. 하지만 그게 아니라 소리를 인식할 수 있고 동작을 인식할 수 있고 무언가 센싱을 할 수 있는 제품 하나만 여기다 딱 붙여놓고 내 스마트폰으로 그 제품에다가 만약에라도 어느 누구도 이 문을 1년 동안 열지 않게 되면 인터넷 검색을 해서 이 모델이 얼마에 팔리는지 어떻게 팔 건지를 해놔라 하는 기능만 세팅만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움직이겠죠. 그렇게 나오는 이런 사물간
그래서 이런 의료 쪽의 서비스도 어떤 것들이 이해가 되고 있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저울 같은 걸 해야 됩니다. 요즘 뭐 지방 측정하고 심전도 측정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검사를 다 합니다. 근데 그거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 뭐 카메라, 센서로서 그걸 하게 돼서 이상이 발견이 되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동시에 병원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럼 내가 이거 스마트폰을 보고 음성으로 이게 이상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해서 그럼 병원에 가볼게 하면 그 기능으로 전화로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1층 로비 앞에 택시가 오고 그 택시를 타면 알아서 공항으로 가고 공항에는 헬기가 기다리고 있고 헬기를 타면 어느 병원 어딘가에 내리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이미 모든 걸 준비를 많이 맞춰놓은 데가 삼성병원과 현대, 아산병원. 그랬더니 이 지방에서 그러면 큰일 난다. 병원 다 망한다. 그래서 법이 아직도 통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검진을 하고 하면 편할 텐데 하는데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통신과 정치가 또 만나야겠죠. 근데 그런 분들 5G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에 사물 인터넷에 센서란 건 뭐냐면 무언가가 있는지를 보는 센서, 색깔을 보고 차선을 읽고 하는 센서. 그러니까 카메라가 찍은 비디오 영상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것들이 차선이다. 이렇게 휘었으면 내 핸들을 돌려라. 기계적인 장치. 그것들이 융합되어서 완전히 그냥 하나로 뭉쳐놓은 것. 그것이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겠죠. 그 알고리즘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왜 이런 구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시운전을 해야 되느냐? 빅데이터 구축입니다. 사람이 타고 있으면서 안전한지 안 한지 등등. 거기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융합기술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스마트팜입니다. 자동화된. 근데 스마트팜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거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스마트 양식장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산에서 남해안 일대에서 거래되는 양식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돈이 3조쯤 된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고 부산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생선류를 제일 많이 먹는 도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생선의 98%는 양식에서 나옵니다. 자연산이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과제가 수산원 과제 중에 원산지 판별 기술. 생선의 피해 한 방울 뽑아서 제가 저희 시스템이 만든 센서를 꽂으면은 유전자 분석을 해서 이 생선이 중국에서 왔는지 일본에서 왔는지 우리 건지 그거를 구별하는 걸로 해서 많이는 안 받고 저는 안 받고요. 전체 과제가 150억짜리입니다. 왜? 워낙 시장이 크니까. 그랬을 때 이 스마트 양식장이라고 하는 것이 곧 남해안 쪽에 소개가 되고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 위에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나라에서 만들고자 하는 거는 육지 안에 만들기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서 성공이 되면은 생선을 잡아서 서울로 보낼 필요도 없어질 수가 있다 라고 조심스럽게도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융합기술의 대표적인 걸로는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은 저 처음 모델이 2007년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있던 기술이 뭐였냐면 세계 최초의 MP3 플레이어 세한미디어죠. 삼성 가게 한 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포드라고 MP3 플레이어가 있었고요. 터치 스크린도 이런 테크닉이 있었고 핸드폰은 당연히 있었고요. 그거를 합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뭐라고 적었냐면 이공계 출신들의 아이디어, 이공계 출신다운 접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금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이 유튜브고 우리나라는 카카오톡입니다.
왜? 융합기술이에요. 인터넷,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의 유저가 사용을 한다. 그러니 그 유저들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남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내가 전달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인기가 커서 이게 무슨 돈을 벌겠냐 했더니 어마어마한 광고 수입과 조회수가 올라가니 또 어마어마한 개인적으로 돈도 벌더라. 그러니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최대한 많이 보게끔 만들 것이고 그것들은 그럼 4차 산업혁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은 없죠. 핵심 기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커넥티드된 기술이 우리의 삶의 형태나 우리가 시간 날 때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바꿔놨다는 거죠. 카카오톡이 은행을 해서 고리대금업을 할 거라고 누가 처음에 예측을 했겠습니까? 저 카카오톡을 맨 처음 만든 그 벤처를 만들었던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은행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누가 했느냐? 나중에 들어온 경제 전문 경영인들이 그런 일을 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융합 기술이 사람들과 만나서 새로운 혁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게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명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릅니다. 대표적인 게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옛날입니다. 아주 옛날에 19세기 초반에 산업혁명이라는 게 생기니까 자기 일자리가 떨어지고 수득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방직 공장의 기계를 다 때려 부신 일이 생깁니다. 그게 지금은 시간이 나면서 이 용어가 지금도 신기술에 반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조금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듣는 이유가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크세요. 온라인 뱅킹 안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왜? 큰일 나는 줄 아세요. 폰뱅킹 안 합니다. 큰일 나는 줄 아세요. 이거 하면 누가 다 피싱 뭐해서 해가 돈 다 빼간다.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라는 게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고 아까 처음 부분에 말씀을 드린 산업혁명이라는 말에 그럼 누가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처음 했느냐? 참 재밌습니다. 칼 마르크스하고 맹케스가 나옵니다. 1860년대에 그 전에도 물론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라는 말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이후에도 어마어마한 산업혁명이라는 말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공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다보스에서는 혁명을 논의했는데 이공계도 없는데 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결론은 뻔하죠. 돈이 어느 쪽으로 흐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 돈이 흐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얘기가 안 나옵니다. 뭐만 나오냐? 인공지능, 자율주행 차량.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 2차, 3차 산업혁명을 언급했던 사람들은 그런 기술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이공계 쪽 기술자들, 테크니션들이 할 일이고 그 사람들은 돈만 주면 만들어낸다라고 믿고 있고 그건 사실이에요. 왜? 지금 기술이 여기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상상 속의 기술이 구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가장 큰 변화들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차량이 왜 그렇게 큰 문제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광고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인간의 실수로 운전자의 실수로 졸음운전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정말 안전하게 유지시키려면 모든 차의 센서와 모든 도로의 센서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지막지한 토목공사와 투자가 일어나겠죠. 그럼 또 거기에 또 이해관계가 맞는 분들이 굉장히 잘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기술을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은 기술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아니다. 수소차 큰 문제 중에 하나죠. 큰 장점 중에 하나지만 큰 문제가 수소차를 쓰려면요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주유소 하시는 분들은 그 투자비를 누가 낼 것이며 과연 안전할까? 안전합니다. 네.
휘발유차보다 훨씬 안전해요. 근데 문제는 수소를 보관하는 창고, 금속에다가 보관을 못해요. 그게 전적으로 일제입니다. 일본 기술이에요. 그래서 현대차가 만들어내는 차가 국산이고 다 좋은데 이 연료를 해결하는 게 지금 핵심 문제죠. 근데 그거는 좀 많이 가려져 있어요. 아직은. 그 다음에 학교가 없어진다. 모든 교육이나 이런 것도 뭐 코로나 때문에 요즘 그게 실제 구현이 되고 나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조해야 한다. 네, 맞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하나 재밌는 거 보여드리면 1986년도에 다 보셨을 거예요. 백투더퓨처라는 영화 2편에. 그때 30년 뒤에 이럴 거라고 하는 상상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게 영화의 장면들이거든요. 첫 번째, 웨어러블 전자기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이 온라인 뱅킹, 그 다음이 지문인식 시스템, 그 다음이 대형 평면 TV. 이것뿐이 아니라 벽에 텔레비전 하는데 딱 스시 누르니까 롤링되면서 커튼처럼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극장 안에서는 우와 했었습니다. 지금 LG에서 뭐 1,500만짜리 TV가 있죠. 오르락내리락 하는 얼굴 인식 시스템, 영상통화가 처음 소개가 됐고요. 동작인식 게임을 합니다. 그 다음 디지털 3D 영화예요. 근데 영화에서 재현된 것 중에 아직 못하고 있는 거는 날아다니는 차도 아직 안 나왔고 날아다니는 스케이트보드도 아직은 없습니다. 과연 이때 이 사람들이 이게 나올 거라고 만들었을까요? 근데 실제 2015년에 다 구현이 됐던 기술들. 이게 우리 4차 산업혁명이나 첨단 기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교과서적인 영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밀의료 시스템이다, 첨단 기술로 인공지능이다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구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람을 뭐 이렇게 잡아먹고 뭐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단순한 그래도 기계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 제가 여기에 4개 회사의 로고를 붙여놨습니다. 위에 3개하고 밑에 2개, 저 옆에 있는 그림하고는 차이가 크죠. 첫 번째 소니, 그 다음 코닥, 노키아. 뭐에 실패한 기업이냐면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인터넷, 스마트폰이 어떤 일을 벌릴 거라고 하는 거를 너무들 무시했어요. 그래서 가전 쪽까지 쫄딱 망해버렸죠. 삼성이 20분의 1도 안 되는 회사가 됐습니다. 코닥, 대단한 회사였죠. 호주의 거의 국민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노키아, 대단했었죠. 삼성에서 스마트폰을 만들기 전까지, 왜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들어오기 전까지 전 세계의 스마트폰 시장을 뒤집고 그 다음에 저 회사가 전체 국가 수입의 27%까지인가 올라갔던 회사였는데 망하지는 않았고요. 지금은 보안, 그 다음에 AV 시스템 이쪽으로 완전히 망했다가 이제 정부에서 살려놨더니 지금은 소비재가 아닌 생산재 쪽으로서 굴지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이쪽에 첨단 기술을 거의 차지하고 있죠. 결국에 얘들은 혁명이라고 하는 게 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했는데 무시를 했죠. 방향을 잘못 잡아서 망했고요. 대표적 운이 좋았었는지 정말 엄청난 좋은 판단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삼성이라는 회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갤럭시라고 하는 제품 하나로 세상을 뒤집어 놨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게 그 이름도 거룩한 강남의 반포 주공 아파트입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 포기하고 저거 갖다가 사놨으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고민할 필요가 없을 텐데 라는 마음에 참 저는 저때 참 많이 놀란 게 부산에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대우 아파트죠. 저쪽에 바로 좀 오래된 대우 아파트 분양가가 그 당시에 강남 아파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강남 아파트를 사셨던 분들은 지금 대우 아파트에 정확히 30배의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명한 선택이냐 해서 4차 산업혁명의 예를 들 때 제 생각에는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아무튼 좀 시간이 좀 예상보다 한 5분 뒤편이었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질문 있습니다.